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벨기에 EU에서 온 이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EU의 통상 정책 및 한일 FTA 활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 프레젠테이션은 이상과 같이 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 집행위의 통상 정책, 그리고 한일 FTA 이행 현황 및 활용, 그리고 EU 조달 시장 진출 방안,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하나의 섹션이 끝날 때마다 잠시 이제 멈추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토론할 것이 있으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일 융커 집행위 일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제 커미셔너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 끝에 헝가리 커미셔너도 보이실 겁니다. 새 집행위가 이제 올해 출범이 되면서 이제 바오주 집행위에서 새 융커 집행위로 이행이 됐고요. 집행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에 유럽의 선거가 실제로 집행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선거가 되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당 그룹을 비롯해서 다 이제 집행위원장 후보를 이제 냈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당 그룹이 선거 1위를 해서 이제 융커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추천이 되고 유럽의회에서 인준투표를 받아서 융커 집행위원장이 탄생을 했던 과정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8개 회원국에서 커미셔너들을 추천을 해서 현재와 같은 집행위원들이 구성이 됐고요. 특히 이번 집행위는 특히 이런 이제 부집행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부집행위원장 중에서 특히 First Vice President를 신설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에 이제 총국과 집행위원이 이제 일을 하는 그 형태를 좀 벗어나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좀 팀을 만들어서 좀 집중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뜻이 있는데요. 특히 이 이제 부집행위원장이 이제 비토권을 갖게 되면서 과연 이들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좀 메커니즘과 역학을 이제 보여줄 것인가 좀 많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집행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이제 10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 재정 위기까지 다 극복이 됐다라고 작년 말만 해도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일련의 사태를 겪고 아직 이게 바닥이 아닌가, 혹시 더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일자리 성장,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 제일 과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든지 EU 집행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2020년까지 어떠한 프레임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대립을 보면서 특히 에너지 의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정책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일단 경제 통상 쪽을 이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EU-US Free Trade, 이제 TTIP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 집행위의 통상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집행위의 통상 정책이 아직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번 집행위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위 통상총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상 정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적혀 있는 4가지고요. WTO 등 다자 통상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와의 이제 시장 개방 협상, 세 번째는 이제 무역 규제 정책 등 타국이 무역 규범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EU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역을 위한 원조라든지 개발 정책으로서 그 무역 정책을 의미를 합니다. 이 4가지 정책의 큰 골격은 유지가 되는데 새 집행위원장은 새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스웨덴 출신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롬이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전임 이제 벨기에 출신인 카렐드 휴트랑은 조금 캐릭터 면에서 많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전임 휴트는 외교장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하고 그런 좀 입장이 좀 개성이 좀 뚜렷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할말하고 중국한테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대응하고 그런 분이라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집행에 대해서 좀 소통을 더 많이 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따온 밑에 부분은 융커 집행위원장이 이 신임 통상 담당 집행위원에게 당신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라고 미션 레터를 보낸 부분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국제는 여전히 WTO입니다. 왜냐하면은 EU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사실 FTA 협상이 가장 늦게 들어간 국가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자 체계에서 다 같이 이제 시장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장 무역이 이렇게 크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이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WTO 1순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 발리에서 DDA 협상에 대해서 스몰 패키지가 타결이 돼서 DDA 협상에 대해서 좀 서광이 비추었으나 올해 7월 말까지 사실 이제 TFA라고 하는 무역 원활 협정에 대한 이행 그 법안이 서명이 돼야 되는데 인도의 반대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실패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좌초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리 이후에 포스트 발리 워크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 다자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전히 첫 번째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 집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통상연당 집행위원이 다른 집행위원 또는 다른 부집행위원장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1부 집행위원장인 이제 베터 레귤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집행위원장, 특히 이제 투명성,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협정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과의 FTA 협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즈너블 앤 밸런스드 협상 결과를 내야 된다. 납득이 가능하고 양측의 이익의 균형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미국이랑 만약 협상하게 되면 EU가 믿고 있는, EU 시민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높은 기준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명확히 선을 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전, 건강, 사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되짚겠지만 특히 이제 ISD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융커 집행위원장이 미션 레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협상 결과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제 법정에 대한 관할권을 제약하거나 비밀 법정을 세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TTIP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에 일본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투자 협상이라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양자 협상을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필요하면 신규 협상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덤핑, 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무역 구제 정책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들 개발을 위해서 무역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 지상에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EU의 통상정책에서 계속 나오는 가장 핵심 부분은 미국과의 협상. FTA가 지금 이제 EU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이제 EU는 이제 FTA 협상을 늦게 출범하긴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협정을 맺고 있고 또 관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WTO상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라고 하는 MFN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나라는 사실 선진국 몇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커 집행위원장도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지금 시대에 21세기에 EU랑 미국 같은 경제 대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사실 양국이 자유무역을 선도를 해야 WTO 등 가자무역에서 이렇게 무역 자유가 달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7차례 협상을 했고 협상 시한이 사실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협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상품 양호 협상만 보더라도 첫 번째 이제 캐스트에 놓고 양측이 초안을 이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두 번째 리퀘스트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외의 불만이 장기에도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관세 양호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EU는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이 반대로 이유는 미국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은 조기 철폐율, 직시 철폐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늦게 이행하는 거는 좀 미국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서로 사실은 이제 상품 양호에서부터 좀 삐걱대고 있고요. 가장 이제 TTIP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이 무역 규범에 대한 양측이 상호 인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EU의 건강, 보전, 보건, 그리고 식품, 사회 안전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이 같이 할 수 있는 호환성을 찾아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양측이 굉장히 이 간극을 좁히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가장 반대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이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ISD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제도가 또 논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 비준 과정에 있어서도 ISD가 그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그 어려운 제도를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겪었던 그 과정을 EU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ISD 관련해서 이제 EU도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지난 1월에 투자분야 협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EU 시민들과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 공공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퍼블릭 컨설테이션 결과 의견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의견이 무려 15만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요. 7월에 종료를 하고 EU 집행이 아직도 그 의견을 지금 수렴, 종합하고 있는 그것을 아직도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D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통상연령 집행위원이었던 드휴트는 ISD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퍼블릭 컨설팅을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하고 표준적이지만 현행 ISD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융커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위원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 선거의 결과에 따른 유럽 의회 구성에 따라서 구성된 집행위 정부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ISD가 TTIP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ISD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TTIP 협상 결과 ISD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융커 집행위원장도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그 EU의 국내 법원에 이제 법적 관할권을 침해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선을 그어가고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EU 정부 모두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TTIP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논의 결과가 이제 시험대에 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정식 이제 서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EU 캐나다 세타 협상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정치적 타결 선언을 하고 이제 거의 1년간의 기술적 협상을 최근에서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협상인데요. 이 세타가 ISD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문제는 아닌데요. 이 세타의 비준 과정이 문제가 된 이유가 그 TTIP ISD에 대한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EU 집행위가 샘플로 내는 곳이 세타 협상 문안입니다. 현행 ISD의 공통 문안을 뽑고 세타의 문안을 뽑으면서 현행 ISD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세타에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쪽 문안을 이제 표준 EU가 추가하고 있는 신모델의 형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15만 건의 이제 반대 의견이 다수 일고로 추정되는 15만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 세타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세타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종결이 되면서 의회에 이제 비준을 하기 위한 절차로 가기 때문에 공공협의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거면은 공공협의 왜 했냐
우린 저 문항도조차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집행인 이에 대한 대답은 그 공공협의는 TTIP 협상을 위한 맨데이트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지 세타는 무관하다. 세타에서의 협상 결과는 전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강한 입장이고, 알런 스트롬도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독일에서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후퇴를 조금 한 듯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넘기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마이너한 체인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세타에 들어가 있는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가 과연 EU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향후에 바로 이제 뒤이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EU 미국 TTIP의 마지막 협상 비준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러한 좀 과정들을 보면서 의회 내에서 이 FTA가 처리되는 것들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정치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미 FTA는 참 좋은 시기에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좀 저희 평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실은 그 와중을 틈타서 어쩌면은 미국 TTIP보다 먼저 협상이 종결될 거 예상되고 있는 큰 FTA가 사실 EU 일본 FTA입니다. 사실은 미국보다 좀 더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협상 개시 전에 협상 시작 후 1년 뒤에 리뷰를 실시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해소되는 노력들이 평가가 된 다음에 그것이 계속된다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협상을 중단하도록 처음 맨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협상 개시 이후에 총 5차례 협상을 하고 4월부터 약 1, 2개월간의 리뷰 과정을 거쳤고요. 이 리뷰 결과 협상을 계속해도 좋겠다. 일본이 물론 NTB 비관세 장벽을 모두 해소하진 않았지만 해소 노력을 좀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재개를 공식으로 했고 최근까지 2차례 협상을 더 했습니다. EU 일본 FTA 협상은 미국의 이제 반대론이 집중된 틈을 타서 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어쩌면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EU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시면 더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예. 멋진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짧게 설명 뭐가 달라졌다. 좋은 얘기 되게 많이 써놨는데 규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개발국가들의 이익 반영하고 다자기범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셨는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나마의 국합처럼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 집행위랑 현 집행위 통상 정책에서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현 집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EU 시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전임 집행위원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딱 하나 예가 드는 게 중국에 대한 EU의 대응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임 이제 드휴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성적인 통상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솔라 패널 분쟁 같은 경우도 중국을 상대로 해서 강하게 반덤핑 보조금 이제 조사를 개시해서 결국 이제 결정적인 관세까지 매겼고, 물론 이제 가격 인상 약속으로 이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은 사실 이제 각 회원국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독일이 사실은 가장 큰 반대를 해서 이제 집행위가 오히려 이제 회원국들에게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제 좀 중국에 대한 강도를 좀 낮추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집행위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면은 현 집행위는 계속해서 지금 전임 집행위원 보다는 아래 언급의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막 반대하고 인기가 없는 정책을 그렇게 강성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 IST 같은 경우도 아마 드휴터가 5년을 더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IST는 TTIP 절대 빠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음표가 됐어요. 사실은 어쩌면은 IST 없는 TTIP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게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럽스트림 청문회 때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이제 4가지 포인트를 두고 통상정책을 진행하겠다. 하나는 EU 시민의 이익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EU 내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하겠다. 그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통상협상 관련해서 이제 환경, 노동권, 인권 등 EU 정책을 우선시하겠다. 그리고 외교 정책 수단으로서 통상정책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점 자체를 좀 이 EU 시민의 권리, EU 시민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소프트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그 강조점 자체, WTO라든지 MTO라든지 그 자체가 확 바뀌진 않기 때문에 체감하시기는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